안녕하세요. 횡설설. 오늘은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현재 나이 36세로서 저보다 20살 아래인데 젊은 청년이 당대표로 오른 것은, 근데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의원이나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그런 것이 전혀 그게 없이, 원내 진출한 경험이 없이 이렇게 당대표 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젊은 청년이. 그래서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지배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인류 문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게 되는데, 그런 만큼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 세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가 탄생하는 엄청난 혁명적 변화들이, 정치사에 있어서도 혁명적 변화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의 출연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아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 아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사실은 미국 쪽에서 일본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 아시아의 핵심적인 동맹 축으로서 대한민국을 같이 이렇게 가려는 하나의 방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대체를 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강력한 동맹 체제로서 부상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미국의 백그라운드, 지금 현재 G7 하고 있잖아요. G7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구 세력의 집합체거든요. 근데 서구 세력의 적장자가 지금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이니까 결국 미국과 동맹한다고 하는 것은 서구 세력과 동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어떤 그런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타고 세계 중심의 리더 국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본과 중국의 양쪽, 이 두 나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들인데 세계 2, 3위에 해당되는 나라들이니까 이들을 능가하면서 이쪽에 동북아에서 남북 통일을 하고 이 지역의 패자로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이거를 주도를 해나가는 어떤 정치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력이 있어야 돼요, 세력. 그런데 세력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 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선출해서 엿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36세 이준석 당대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과제는 아마도 내년 3월 9일 날 있을 대선이겠습니다. 그렇죠? 대선에서 정권 교체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근데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정권 교체 하기까지의 어떤 내부 통합, 정비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국민의힘의 확장과 정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확장은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을 합당하는 게 첫 번째 되겠죠. 예, 국민의당을 합당을
그러니까 이 안철수도 국민의힘에 합당을 하지 않으면은 뭐 정치를 계속 해 나갈 수는 없죠. 제가 볼 때는 힘들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과 합당을 해서 아마도 그 자기 정치 생명에 그러니까 뭐 안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 정치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 다시 뭐 의사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뭐 다시 뭐 또 백신 뭐 저기 회사 뭐 좀 만들 수 뭐 거기 그저 뭐 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 돈은 있으니까 그냥 정치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겠죠. 그렇게 할 때에 국민의당에 합당을 하면은 뭐 거기서 재밌게 놀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씨는. 자, 그리고 윤석열도 제가 볼 때는 입당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은 너무나 약점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대권 도전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야 지지율이 높지만은 약점이 사실은 우리 보통 우리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그래서 봐주기 어려운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대선에 내보내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을 하겠죠. 확장을 하면서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36살이다 보니까 이게 어린애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노회한 중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준석을 어린애 취급을 하니까 이준석이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은 김종인 이 양반을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시킨다고 또 자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귀를 시킬 거로 봅니다. 왜냐면 자신의 최약점이 그런 나이 문제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보수 국민의힘은 뭐 나이로 뭐 한 살만 어려도 뭐 밟고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니까 그런 거에 눌리지 않으려면은 다소 이 보강하는 차원에서라도 김종인 같은 무게감 있는 노인네가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안정화시키면서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거물이잖아요. 이 거물들을 입당을 시켜가지고 뭐랄까 이 경선 과정을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 국민의 관심을 확 끌면서 화려하게 그런 연출을 잘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경선을 화려하게 한다. 그래서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거죠. 할 때에 이 과정에서의 뭐 어떤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김종인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잘 만들 것 같아. 잘 만들어서 경선을 화려하게 하면서 차기 대선 경선 결과 누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인사가 나올 거로 이 경선 과정에서 검증이 끝나면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나 윤석열 이런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될 거라고는 전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이미 역량의 한계를 다 보인 사람들이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역으로 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기존의 민주당에 엄청난 타격이라고 하는 자극을 주겠죠. 자극을.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36세인데 우리 송영길 여기 민주당 대표는 지금 몇 살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586세대잖아요. 586세대 일종의 리더라고 부르는 586세대의 리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사실 586세대 좀 지쳤어요. 사실은 586세대들에 대해서 좀 기분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586세대가 지금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의 핵심 세력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득권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쇄신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진보적 가치들을 자신들이 대변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진 것을 그 진보적 가치를 자신이 대변해왔던 거로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를. 그러니까 형해화가 됐다는, 형해화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게 바로 조국 사태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 국민의힘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뭐 큰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왜 타겟이 돼서 욕을 많이 먹게 되냐면은 이런 어떤 기득권화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가 조국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염증이 나 있다는, 지금 국민들이 그 586 세대에 대해서 민주화 세력의 그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변명거리들로 이렇게 그 전락해버려.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들로 민주화적 가치를 자꾸 활용을 하니까 아주 짜증이 많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586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586 세대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출연은 586 세대의 퇴진을 상당히 불러오는 압력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민주화 세력의 핵심 세력의 퇴진의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다음 대선에서 또 역시 그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지 지켜봐야죠. 재밌게 지켜볼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사실은 이 둘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싸웠지만은 사실은 둘 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민주화 둘 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룬 공헌 세력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싫어하고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싫어하고 뭐 치고받고 하는 게 뭐 엄청나죠 지금도. 뭐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이 둘 다 그 큰 공헌들을 한 공헌 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그 역사, 우리 자신의 역사를 폄훼할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룬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세력들이고 또 그만한 어떤 그 보상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력들이고 또 뭐가 있어요? 사실은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보상을 다 받았다. 아시다시피 그 산업화 세력은 나름대로 오늘날 자신들의 부를 상당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건 민주화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상을 다 받았어. 공헌을 한 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다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해?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너희들은 다 보상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 다 해먹을 만큼 해먹지 않느냐 니네들이. 전 그만 좀 해 이젠. 기득권이잖아. 너희들은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잖아. 그런 뜻이에요. 586 세대 민주화의 핵심 세력, 그 사람들이 다 기득권이 돼버렸잖아. 이미 다 보상을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 그게 다 보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 그리고 이제는 이 세력들이 이제 그만 좀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새로운 세력이 대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세력이 뭐 갑자기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사에서 제3의 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이 새로운 세력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화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완전히 산업화 민주화 세력과 별개의 제3의 세력을 떠들어 봐야 이게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나가는 과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세력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가 이준석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세력, 산업화 세력의 변화 과정, 그러니까 이제는 변화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에 그 또 반응을 받아가지고 민주당도 어때? 또 586 세대를 이제 퇴진을 하시오. 새로운 세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완전히 새롭게 나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변화해 나간다고 하는, 이게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런 데서 일단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쪽에서 치고 나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핵심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누리며 카르텔 기득권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 공헌도는 다 인정을 하되, 어쨌든 간에 보상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헤쳐먹어라 그런 뜻이고, 그 얘는 앞으로는 뭐냐면은 이제는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고 동북아 패자로 올라갈 만한 그런 정치 세력의 재구성이 필요하니까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우리 한국인의 그 내적인 욕망, 그 발현이 폭발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준석이 감지를 잘 했어요. 제가 볼 땐 감지를 잘해서 잘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동물적 감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상당히 감각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어떤 시대가 돼야 되냐면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역사적 공헌을 인정을 하되, 이제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카르텔 기득권화가 됐으니까, 기득권화가 됐다는 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법적 어떤 그런 조치에 들어가면서, 기강을 다시 잡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로 봅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정반합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합을 하는 그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의 길로 최선진국으로 이끌고 통일한국을 지향하며 동북아 패자의 길을 걸어갈 정치 세력의 출현을 제가 대망을 한다. 그리고 그 신호가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상당히 호조건이다라고 그래, 국민의힘 당이. 그러니까 이 호조건에서 만약에 뭐 안철수 흡수하고 윤석열 입당하고 김종인 대표 합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을 갖다가 다시 재집권하기 어려운 압력 요소로 당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변할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렇게 보인다 그거죠. 그런데 이런 방향이 결국에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 세력을 자발적인 해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사를 리드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태동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본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